삼국시대의 많은 영웅 중에서 유비라는 인물은 줄곧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그의 자현덕처럼 오묘하고도 오묘했습니다. 유비가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을 정도로 무일푼이었고 동분서주하며 남의 울타리에 의탁하였으며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르는 곳마다 늘 존중과 대접을 받았으며 심지어 조조는 자신과 유비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실제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비는 과연 영웅일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비를 놓아준 것은 조조의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입니다. 조조는 이미 유비가 당시의 진정한 영웅임을 첫눈에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이 조조뿐이요. 이 말은 역사책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주가 출병하기 전에 헌제의 장인인 거기장군 동승은 의대 속에 넣은 헌제의 밀조를 받았음을 말하며 조공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주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때 조공이 조용히 선주에게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이 조조뿐이요. 원본초 같은 무리들은 영웅으로 거론할 만한 사람이 못 되오라고 했다. 선주가 마침 음식을 먹고 있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 후 마침내 동승 및 장수교의 종집, 장군 오자란, 왕자복 등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마침 파견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일이 발각되어 동승 등은 모두 복주되었다. 그런데 선주가 마침 음식을 먹고 있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고 한 다음 부분의 배송지주에서는 화양국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이때 마침 우레가 치자 유비가 조조에게 말하기를 성인이 빠른 천둥과 매서운 바람이 불면 반드시 변고가 있다고 하더니 참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군요. 천둥 한 번 친 위험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가 되는군요. 라고 했다. 삼국연의에서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푸른 매실로 담근 술을 마시며 영웅을 논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기록을 근거로 엮은 것입니다. 냉정하게 볼 때 삼국연의에 나오는 이반회 분량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매우 훌륭하며 역사적으로도 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줄거리와 인물의 대화도 대체적으로 출처와 유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조 사건은 삼국지에 이미 보이며 후한서에도 보입니다. 유비가 채소를 가꾼 일은 배송지주에서 인용한 호충의 오력에 보이며 또 그가 심었던 채소가 갓의 일종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설명도 명확합니다. 매실을 바라보며 갈증을 잊게 한 고사는 세설신어 가귤편에 보이는데 이 성어의 원전은 삼국지에서 나왔습니다. 조조가 당시의 인물들을 비평한 일련의 대화도 그의 진실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은 한 곳뿐이며 잘못된 것도 한 가지뿐입니다. 잘못된 한 가지는 삼국연의에서 조조가 유비에게 누가 오늘날의 영웅인지를 말하라고 재촉하자 유비는 제일 먼저 원수를 거론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웃으면서 무덤 속에 썩은 해골이니 내가 조만간 기어이 사로잡을 것이오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썩은 해골이라는 표현은 조조가 아니라 공윤이 한 것입니다. 공윤이 말한 대상도 원술이 아니라 원술의 조상입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헌제 홍평 원년 194년에 서주목, 도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진등등은 유비에게 대신 서주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비는 감히 경솔하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원술이 가까운 곳에 있고 4대 동안 5명의 재상을 배출한 가문이라 온 천하가 신뢰하는데 어째서 서주를 그에게 맡기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때 북해상 공윤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공로가 어찌 나라를 걱정하여 개인을 잊은 자이겠습니까? 무덤 속에 썩은 해골은 염두에 둘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씨 가문의 4대 동안 5재상은 진작부터 무덤 안에 있는데 그를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비는 그제야 비로소 서주목을 맞습니다. 삼국연의는 이 내용을 교묘히 바꾸어 원술 본인을 무덤 속에 썩은 해골이라고 지칭했으니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술이
이미 무덤 속에 썩은 해골이라면 어떻게 조조가 내가 조만간 기어이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유비와 동승 등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삼국연의에 따르면 동승은 헌제의 밀조를 받자 유비 등과 반조 세력을 연합하여 맹세하고 서명했습니다. 저 의대 속의 조서와 서명을 한 의장은 결국 조조에게 적발되었으니 그야말로 태산처럼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강 부자는 동승의 실패가 이래 기밀을 유지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하여 모비에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치밀하지 못하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치밀하지 못하면 몸을 잃게 된다. 산의 극비를 바란다면 어찌 모여서 피를 마시고 맹세를 하는가? 흔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다면 어찌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단 말인가?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머리가 빈 것은 동승이 아니라 나관중일 것 같습니다. 나관중도 꼭 머리가 비었다고는 할 수 없겠고 소설을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겠죠. 만약 유비와 동승 등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조조가 유비를 공격한 것이 의대조 사건 때문이라면 조조가 유비의 부인과 아이들, 관우를 포로로 잡았을 때 그렇게 정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관우가 형수와 조카들을 데리고 달아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대 조조차도 동승 내지 동승 부녀가 위조한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승은 본래 우보의 잔당인데 어찌 충성스럽게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겠는가? 조조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동승한테 맡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아마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믿을 수 없는 부분 역시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전반적인 사건의 진실성이 모두 매우 의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동승이 헌제의 밀조를 받고 조조를 죽이려고 도모했을 때 유비는 본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조가 지금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이 조조뿐이라는 말을 하자 유비는 비로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쪽으로 가서 원수를 공격하라는 조조의 명령을 받아 파견된 덕에 이 사건에 말려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공교로운 사건의 연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관중도 납득할 수 없어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정했을 수도 있습니까? 다 삼국연의에서는 유비가 동승의 비밀 모의에 참여하였고 맹세의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것이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머물던 처소의 뒤뜰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물을 주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조가 그를 청하여 매실주를 마시며 함께 영웅을 논하고 또 영문도 모르게 말을 던져 유비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요. 바로 이때 누군가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원수를 막아야 할 필요가 생기자 유비는 내가 이때 몸을 빼낼 계책을 찾지 않는다면 또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출정을 지원하여 기회를 틈타 몰래 도망가려고 합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나는 새장 속의 새며 어망 속의 물고기와도 같으니 이번 출정은 물고기가 대해로 들어가는 것이요 새가 푸른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도 같아 새장과 어망의 속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통하지만 유비의 인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유비는 동승과 피를 마시며 회맹하였고 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며 조조라는 도적을 없애고 황제를 보위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두레박쥐를 보자마자 뱀이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황제의 안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비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유비는 천하를 구원할 영웅이 아닙니까? 그는 땀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단 도읍에 머물면서 사태를 관망하며 기회가 있는지 엿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여 황제와 동승 같은 사람들의 생사는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은연중에 유비를 옹호하던 진수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파견되는 바람에라고 왜곡된 서술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말은 공교롭게도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조조가 유비를 동쪽으로 보내 원수를 치게 하여 유비가 할 수 없이 수도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유비가 수도를 떠난 원인은 비겁하게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신의를 저버린 것도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원수를 치러 가는 이야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동정한 것이 도대체 조조의 파견인지 아니면 유비의 주도적인 요구인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유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조가 비준한 듯한데 그 증거는 바로 삼국지 동소전과 정욱전에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열전에 따르면 조조가 유비를 파견하여 서주로 가서 원수를 막고 공격하게 하자 동소는 조조의 앞에 나와 그만두도록 충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는 용맹하고 야망이 크며 관우와 장비가 그를 돕고 있어 그의 속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조는 내가 이미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정욱도 곽가와 함께 조조를 찾아와 말합니다. 공께서 전일에 유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참으로 공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병사를 빌려주신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조의 반응은 후회하여 유비를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했다입니다. 이는 유비가 스스로 서주로 가서 원수를 공격하겠다고 요청했고 조조에게 병사를 빌렸음을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 조조는 처음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동소가 와서 말했을 때도 조조는 여전히 내가 이미 그에게 허락했으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허락하였다는 말은 유비가 주도적으로 출병을 요청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육과 곽가가 유비가 병사를 빌린 것은 그가 딴 마음을 품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조조는 그제야 크게 깨닫지만 이미 후회막급입니다. 과연 유비는 서주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서주를 지키던 차주를 죽이고 공개적으로 조조를 배반합니다. 조조는 크게 밀치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비가 주도적으로 떠났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 유비가 영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왕에 영웅이 된 이상 다른 사람의 울타리 아래에 머무는 것을 달갑게 여길 수는 없으니 조만간 따로 거점을 세워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조조가 그 말을 하여 천기를 설파함으로써 유비의 심사를 까발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비는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곧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조조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조조는 천하의 영웅을 단지 자신과 유비 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비를 죽여버리든지 적어도 자신의 곁에 억류시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군대를 빌려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까? 조조처럼 총명한 사람이 아니 간사하다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의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조조가 그 말을 하지 않았든가 유비가 영웅이 아니든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유비는 영웅입니다. 둘째, 조조는 그 말을 했습니다. 먼저 유비가 영웅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가 영웅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비는 무척 무능한 인물입니다. 그의 능력 중 하나는 도망이고 다른 하나는 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국연의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입니다. 이 인상은 오해입니다. 우선 유비는 도망과 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시대는 잘 도망가고 잘 우는 것이 체면이 깎이던 때가 아니었으며 또 그것이 이 사람이 무능하며 영웅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유비가 잘 도망갔다면 조조는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조조가 목 놓아 울었다는 이야기도 역사서에 기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조조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따라서 이처럼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도망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다면 도망가는 것이니 도망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우는 것도 왜 울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울었다면 울었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유비가 도망가고 울었던 것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였습니다. 물론 조조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유비는 더 많이 도망 다녔고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욱 약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을 나섰을 때 충성심에 불타는 동생들인 관우와 장비 이외에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형편없었습니다. 그 역시 처음 기병했을 때 상인 집단에게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산 왕국의 대상인인 장세평과 소상이 그에게 재물을 많이 기부하여 그가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황건적을 토벌하는 전쟁에 참여한 후에도 결국은 안위위라는 관직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안위위는 안희현의 현위로 오늘날 부현급의 경찰서장 정도라 거느린 인마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병사를 빌려야 했습니다. 그의 휘하 장군인 관우와 장비도 부하를 모두 잃은 장수와 같은 입장인지라 그저 필부의 용기를 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근거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스로 차지한 일부 땅마저 곧 잃게 될 것 같았으므로 할 수 없이 동분서주하며 남의 울타리에 의탁하였고 이리저리 다른 사람에게 기대며 주인을 5번 바꿨으며 처자식을 4번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세상에 나와 적벽대전을 벌일 때까지 반평생을 유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연의에는 어느 날 유비가 술을 마신 후 비분관계에서 내가 만약 기반만 있다면 천하의 녹록한 무리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소설의 내용이지만 일리가 있으며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유비는 그럴싸한 전공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술을 마시고 화웅을 배웠다든지 새 영웅이 여포와 싸웠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나관중이 그를 위해 만든 말입니다. 적벽대전 전까지 유비는 전쟁터에서 항상 도망만 다녔으며 선주가 패배하였다는 역사 기록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주전의 배송지주에서 인용한 위서의 내용에 따르면 건한 5년에 조조가 그를 토벌하러 왔을 때 그는 조조가 한창 원소와 전쟁 중이므로 자신을 치러 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조조의 깃발을 목격하고 나자 놀라 방향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부하들의 생명은 돌볼 겨를도 없었으니 영웅처럼 보일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비가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서에도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작은 전투였습니다. 제후들이 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군벌도 그의 손에 제거된 적은 없었으니 유비의 전공은 실로 언급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대단한 명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술은 일찍 이 글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후로 천하에 유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술이 여포에게 한 것으로 영웅기를 인용한 삼국지 여포전의 배송지주와 후한서 여포전에 보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도 유비의 명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후한서 공융전에 따르면 국회상이었던 공융은 황건적에게 포위가 되어 어쩔 도리가 없자 태사자를 파견하여 당시 평원상이던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유비는 놀라며 공북해가 그래도 천하에 유비가 있음을 아는가? 라고 말하며 즉시 3,000명의 구원병을 파견합니다. 이 이야기를 삼국지 태사자전에서는 유비가 정색을 하고 공북해가 세상에 유비가 있음을 아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삼국연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후한서에 놀라며 말한 것이 삼국지에 정색을 하고 답한 것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배후에는 기쁨, 즉 놀라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당시의 유비는 확실히 명성이 없었고 또 명성이 생기기를 무척 바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고 여기저기에 부탁만 하는 유현덕은 가는 곳마다 환영과 대접을 받습니다. 유비가 여포에게 패하여 조조에게 의탁했을 때 조조는 그에게 예주목을 내리고 좌장군에 봉하며 나갈 때에는 수레를 함께 타고 앉을 때는 동석할 정도였습니까?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여 원소에게 의탁했을 때 원소는 성 밖으로 200리나 나와서 영접하였고 원소 부자가 모두 마음을 기울여 존경했습니다. 원소와 조조는 당시에 가장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유비를 안중에 두지 않은 사람은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유비는 왜 영웅일까요? 정답은 단 하나, 원소와 조조, 도겸 등은 모두 유비를 영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영웅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유비에게는 영웅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삼국지 진등전에는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에 일찍이 유표와 천하의 영웅을 논하다가 진등을 거론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사라는 사람이 진원용 원룡은 진등의 자은 잘난 체 하고 예의가 바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합의에 원룡을 보러 갔는데 원룡은 반나절 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자기는 큰 침상으로 자러 가고 저에게는 작은 침상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대는 본래 국사라는 명성만 있지 애석하게도 국사로서 갖추어야 할 내실은 갖추지 않은 것 같군요. 지금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제왕들이 제 자리를 잃어 모든 사람들이 그대가 국가를 걱정하고 집안일을 잊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라는데 그대는 뭐하고 있는 것이오? 전답과 가옥을 사려는 돈벌이에만 전념할 뿐 채택할 만한 의견마저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원룡이 그대를 멸시한 이유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그대와 말을 하려 하겠소? 그대가 원룡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보아야 할 거요. 나라면 내가 백척의 높은 집에서 잘지언정 그대는 땅바닥에서 자게 할 것이니 큰 침상, 작은 침상은 입에도 못 담을 것이오. 남송의 시인 신기질이 그의 사수룡음에서 전답과 가옥만을 사려고 안달하다가는 재능과 기백이 넘치는 유랑유비를 말함을 보기 부끄럽게 되겠지라고 한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에서 든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비는 영웅의 의지만이 아니라 영웅의 기뻐도 있었습니다. 삼국연애를 많이 읽다 보면 유비를 올분을 참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못난이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유비는 호탕한 기백이 충천한 성격의 사람으로 노발대발하며 책상을 치고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도구는 유비가 때린 것이지 장비가 때린 것이 아닙니다. 세력이 작고 처지가 어려워 항상 남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유비는 조조처럼 세상을 보고 웃으며 거만을 떨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격적인 원인 내지 투쟁의 필요성 때문에 유비는 침묵하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조조처럼 그렇게 장광설을 늘어놓고 득이만만해하며 제멋대로 영웅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까? 다 그렇다고 유비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침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심지어 울분을 참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면에는 여전히 한 줄기 영웅의 기백이 어려 있습니다. 유비에게 영웅의 기백이 있는 이유는 그에게 영웅의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은 그의 굳게 참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비는 군사를 일으킨 이후 언제나 순탄치 않았는데 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일이 자꾸 꼬여서이니 거의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의 기가 꺾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여러 차례 패전하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그는 일찍이 황건적을 토벌하는 전쟁에 참가하여 부현급의 경찰서장인 안희위를 맡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휘두른 채찍 때문에 직책을 잃게 되었습니다. 후일 황건적과 힘써 싸워 전공을 세움으로써 가까스로 온전한 현급인 고당령을 맡고 있다가 그 사이에 한 차례 관직을 잃습니다. 또 황건적에게 패배하여 할 수 없이 공손찬에게 의탁합니다. 때마침 도겸이 병사하자 그가 서주를 맡게 되지만 뜻밖의 여포에게 쫓겨 다시 조조에게 의탁하고 이후 다시 원소와 유표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적벽대전 전까지 유비는 줄곧 남의 울타리에 의지했고 수시로 의탁하는 대상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적군과 아군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특히 영웅으로 자부하던 몇몇 사람 같았으면 아마도 진작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계속 꾹 참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잠깐 동안 여포에게도 의탁하였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의 배송지주에 인용된 위서에서는 여포의 부하들도 유비를 마음 놓아도 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포에게 유비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길들이기 어려우니 일찌감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여포는 이 말을 듣지 않아 후일 과연 유비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른바 변덕이 심하여 길들이기 어렵다는 말은 바로 유비가 영웅의 의지와 혼이 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밑에서 만족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비는 영웅의 의지, 영웅의 기계, 영웅의 혼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영웅의 의리가 있었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의 배송지주에서 인용한 헌제춘추에 따르면 원소는 유비에 대해 유현덕은 고아하며 신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도 명색이 지휘관인데 언제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변덕이 심하여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고아하며 신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의탁한 상대에게 유비는 확실히 변덕이 심하여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만 믿고 의지한 상대에게 유비는 고아하며 신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비가 영웅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남의 밑에서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끊임없이 책략을 짜내며 기회를 엿볼 것이므로 이처럼 변덕이 심하여 길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웅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동지들을 단결하여 역량을 응집할 것이므로 반드시 고아하며 신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 사실만 지적하면 됩니다. 관우와 장비는 모두 당시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유비는요? 그는 가진 것 하나 없고 반평생 이룬 것 하나 없었으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를 따랐고 변함없이 그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천리를 단기로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비가 고아하며 신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의 표현에 따르면 유비와 관우, 장비는 잠잘 때에는 침상을 같이 하고 우애가 형제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명분상으로는 형처럼 섬겼지만 실제로는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세 사람의 우애는 바로 영웅의 의리로 묶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점은 이 세 사람이 잠잘 때 침상을 같이 했다면 그들의 아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비가 영웅이라는 점을 관우와 장비가 알았고 후일 제갈량도 알았으니 조조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조가 틀림없이 지금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이 조조뿐이라는 말을 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조는 이 말을 유비의 면전에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나와 천하를 다툴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조가 침착하지 못했다고 이해해도 좋고 조조가 그의 힘을 탐색하려 했든지 일부러 경고를 하려는 의도로 그랬다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우리 둘 다 알면서 순진한 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비교해보면 누가 누구보다 더 멍청하거나 더 총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연 유비도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척하지 못하게 되자 기회를 봐서 주랭랑을 놓습니다. 유비가 도망간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조가 그를 풀어준 점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국연의의 설명처럼 유비가 때마침 내리친 천둥에 놀란 척하자 조조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조조가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갈 리가 없지요. 첫 번째 가능성은 조조가 이때는 아직 간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년에 이르러서야 많은 살인을 저질러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때 희생된 인물 중에는 인품이 고결한 최영과 지혜가 출중한 순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어쩌면 그때까지 조조는 남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며 정당한 이유로도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무제기에 따르면
유비가 와서 조조에게 의탁했을 당시 조조의 모사인 정욱은 조조에게 유비를 처리해버리라고 권합니다. 정욱은 유비를 보면 웅재가 있어 대중의 마음을 잘 사로잡으며 결코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일찌감치 도모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욱의 이 말을 통해서도 유비가 확실히 영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바야흐로 지금은 영웅을 모을 때이지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의 마음을 잃을 때가 아니니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또 하나의 상황은 조조가 유비에게 영웅의 의지, 영웅의 기계, 영웅의 혼, 영웅의 의리가 있음을 보았지만 유비가 힘을 발휘할 기반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기반이 없는 영웅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를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성공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그때 다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에 두 가지 가능성은 조조가 왜 유비를 죽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가능성은 조조가 왜 유비를 놓아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잘못한 것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늘의 운명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셈입니다. 조조는 물론이고 유비 자신조차도 매실주를 마신 8년 후에 위대한 정치가 한 명이 살림에서 나와 유비의 총참모장이 되고 유비가 자신의 독립된 왕국을 세우는 데에 일조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근거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기반도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조조, 손권과 정족지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정치가는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역사상 보기 힘든 걸출한 정치가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나오자 운명의 저울은 유비를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점은 그 같은 해에 조조의 가장 중요한 모사였던 곽가가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조조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지만 유비에게는 확실히 운수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비는 그의 강한 영웅의 의지, 불굴의 기계, 깊은 의리, 그리고 위대한 인재들과의 동행으로 인해 영웅으로 꼽힙니다. 혼란한 시대의 천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며 끊임없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우, 장비와 같은 충직한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애, 그리고 제갈량과 같은 걸출한 인재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원소, 조조, 도경과 같은 당대의 큰 인물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유비의 진정한 영웅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비의 삶과 행적은 그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의지, 용기, 의리를 겸비한 진정한 영웅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